젊은이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면서 일어났다. 여자는 살아있는 2개의 수통을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부풀리게 하고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크나큰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그가 고마워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부인.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오늘 모파상 특선은 배고픈 동포에게 자기 젖을 먹이는 이탈리아 여성 묵가입니다. 제노아를 출발해 마르세유로 가는 기차의 맨 마지막 칸에는 뚱뚱한 한 여자와 젊은 남자가 말없이 이따금 서로를 쳐다보면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25살쯤 되어 보였는데 검은 눈과 커다란 가슴, 그리고 통통한 뺨을 가진 피에몽 지방의 건장한 시골 여자였습니다. 젊은이는 대략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마르고 볕에 탔으며 뙤약볕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의 검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인데 태양이 하늘로 올라와 해안에 비오듯이 빛을 퍼붓고 있었고 기분 좋은 향기가 흩날려 유리창이 내려져 있는 기차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꽃이 핀 오렌지나무와 레몬나무가 고요한 하늘에 너무도 기분 좋고 너무도 진하고 너무도 유혹적인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장미의 입김과 뒤섞였다. 장미는 길가의 화려한 정원에 오막살이 문 앞에 그리고 또한 들판의 잡초처럼 여기저기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 해안에서는 장미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이다. 장미는 강하면서도 산뜻한 향기로 이 지방을 가득 채우고 있고 공기를 맛있는 것으로 포도주보다 더 풍미있고 그리고 포도주처럼 취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 기차는 작은 역들에 멈추었다가 기적을 울린 후 다시 떠나곤 했는데 기차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뚱뚱한 여자는 가끔 눈을 감았다가 무릎 위에서 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면 눈을 다시 번쩍 떠서 잽싸게 그것을 붙잡았고 얼마간 밖을 내다보다 다시 졸았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고 가슴이 답답해 고통스러워하며 간신히 숨을 쉬었는데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역을 벗어나자 갑자기 그 시골 여자는 잠이 깬 것 같았다. 그녀는 바구니를 열고 거기에서 빵 한 조각과 삶은 계란, 몇 알, 작은 포도주 병과 빨갛고 예쁜 차도를 꺼내 먹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남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에서 입으로 가져가는 한 잎을 줄곧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눈을 똑바로 뜨고 뺨을 오므리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개걸스럽게 먹는 뚱뚱한 여자처럼 먹어대면서 계란을 삼키기 위해 줄곧 포도주 한 모금씩을 마셔댔다. 그러고는 잠깐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녀가 빵, 계란, 자두, 포도주 등으로 식사를 끝내자 청년은 다시 눈을 감았는데 약간 거북했던지 그녀는 블라우스를 늦추었고 남자가 갑자기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옷의 단추를 끌었는데 옷이 벌어져 젖가슴 사이로 점점 크게 벌어지는 틈으로 흰 속옷과 살이 약간 보였습니다. 시골 여자는 더욱 편해지자 이탈리아 말로 말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덥군요. 젊은 남자는 똑같은 말로 똑같은 발음으로 대답했다. 여행하기에는 좋은 때로군요. 그녀가 물었다. 피에몽 사람인가요? 난 아스티 사람입니다. 난 카잘르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시시한 이야기들을 길게 늘어놓았는데 태어난 고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만난 적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낼 적마다 친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기혼자로 새 아이가 있었고 마르세유에 있는 프랑스 부인 댁의 유모 자리를 구해 아이들을 여동생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마르세유는 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한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졌고 차량의 지붕 위에 빗발치듯 내리쬐었다. 구름 같은 먼지가 기차 뒤에서 바람에 흩날려 안으로 들어왔다. 오렌지나무와 장미의 향기는 보다 강렬한 맛을 풍기고 있었는데 점점 더 짙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두 여행객은 다시 잠이 들었다가 거의 동시에 다시 눈을 떴는데 태양은 바다 쪽으로 기울어 푸른 수면을 소나기 같은 빛으로 비추고 있었고 보다 시원해진 공기는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모는 블라우스를 풀어 헤치고 뺨은 느른해지고 눈은 흐릿한 채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젖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이 현기증이 나는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같이 젖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젖을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북하거든요. 가슴 위에 어떤 무거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게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사지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젖이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네, 불행한 일이로군요.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많이 아파 보였고 지치고 기절할 것 같이 보였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가슴을 누르기만 하면 젖이 샘물처럼 나와요. 그건 참말로 신기하게 보이지요. 믿지 못할 거예요. 카잘리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곤 했지요. 그가 말했다. 참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많이 나오게 할 수 없거든요. 열차는 어떤 작은 역에서 멈추었는데 울타리 곁에서 마르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한 여자가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동정 어린 어조로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군요. 그리고 저 어린애는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테고. 그래요. 난 부자가 아니에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 집, 내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버리고 떠나니까요. 그러나 5프랑을 줄 수 있다면 저 어린 아이를 10분 동안 안고 그에게 젖을 줄 수 있으련만. 그러면 저 아이도 조용해질 것이고 나도 그렇게 될 텐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자기의 뜨거운 손으로 땀이 흐르는 이마를 몇 번이고 닦다가 신음을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군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고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완전히 옷을 열어 젖혔다. 오른쪽 젖가슴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크고 앞으로 내밀어 있는 데다가 딸기 같은 갈색 젖꼭지가 달려 있었다. 그 딱한 여자가 우는 소리를 했다. 어쩌나. 어쩌나. 어떻게 하지?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포근한 저녁에 스며드는 숨결을 내뿜는 꽃 한가운데로 나 있는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따금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다른 배가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있는 것처럼 물에 비친 움직이지 않는 하얀 돛을 달고 푸른 바다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그런데 부인,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자 여자는 그에게로 몸을 굽혀 그의 입 쪽으로 자기의 짙은 젖꼭지를 가져갔는데 남자 쪽으로 젖꼭지를 내밀기 위해 두 손으로 쥐는 순간 젖방울이 유두에 내비쳤습니다. 젊은이는 자기 입술 사이에 있는 묵직한 유방을 과일처럼 붙잡고 재빨리 젖을 마셨고 개걸스럽게 규칙적으로 젖을 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허리를 두 팔로 안고 자기에게 가깝게 하도록 끌어당겼고 어린애처럼 목을 까닥거리면서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빨아 마셨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자, 이쪽은 됐어요. 이제는 다른 쪽을 따라요. 그러자 그는 순순히 다른 쪽 유방을 쥐었다. 여자는 자기의 두 손을 젊은이 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이제는 힘차게 행복스럽게 숨을 쉬면서 기차가 움직이며 착한 속으로 몰아오는 공기에 섞인 꽃의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곳은 좋은 향기가 나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욱 맛을 잘 음미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이 육체의 샘물을 여전히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녀가 슬며시 그를 떼어놓았다. 이젠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신이 들어요.
젊은이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면서 일어났다. 여자는 살아있는 2개의 수통을 자기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부풀리게 하고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크나큰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그가 고마워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부인.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기드 모파상에 대해서는 모파상 특선의 첫 번째 이야기인 노근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목가. 기차에서 한 젊은 청년과 부인이 우연히 같은 칸에 앉는데 여자는 유모일을 구해 길을 떠나는 중이었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자의 젖이 부풀어 올라 고통 속에 힘들어하자 청년이 그녀의 젖을 빨아 고통을 덜어주게 되고 극심한 고통에 해방된 부인은 청년에게 감사를 표시하지만 청년은 이틀간의 굶주림을 면해 고맙다고 합니다. 목가는 기차 이야기인데 기차나 기차를 탄다는 것은 모파상 시대에는 드문 일이었을 것으로 제목처럼 한가로운 전원풀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탈리아 여성이 배가 고픈 같은 동포에게 자기 젖을 먹인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사회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파상의 작품에는 잔혹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의 잔혹 이야기의 바탕에는 치근한 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김남조, 편지.